신규 확진자가 폭증해 9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의료계와 군인, 경찰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해 사회 필수 기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세 차량 사망 사고 이후 안철수 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잠시 전 윤석열 후보가 빈소를 찾았는데 단일화 관련 얘기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유세버스 사고는 LED 영상 운영을 위해 발전 장치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세버스는 운전석 창문만 열리도록 개조된 상태였습니다. 경기주택공사가 이재명 후보 자택 옆집을 2년 전 전세 계약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직원 합숙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카페 수익금 사적 사용 의혹을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사퇴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람을 볼 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화가 완료됐던 경북 영덕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에 오늘 새벽째 발화했습니다. 180여 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택배노조의 CJ 대한통운 본사 무단 점거가 일주일째입니다. 점거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나왔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으며 최악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5만 7천여 명에서 6만, 7만, 8만을 한꺼번에 뛰어넘어 단숨에 10만 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더구나 최근 PCR 검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숨은 감염자가 크게 늘어 실제 확진자는 정부 발표치의 3배에 달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두꺼운 모자를 쓴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립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선별진료소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혹시나 확진됐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한번 확인차 검사. 신규 확진자가 9만 443명 발생한 오늘, 정부는 대응에 자신이 있다면서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로 마침내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지난달 말 13,000여 명이던 확진자는 매주 2배씩 늘어 오늘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다음 주 확진자는 정부가 예측한 17만 명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확진자는 이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되면서 하루 85만 건까지 할 수 있는 PCR 검사가 최근 적게는 하루 28만 건까지 줄었기 때문입니다. PCR 최대 검사 건수를 안 하면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2~3배는 많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방역 관리망을 벗어난 숨은 확진자까지 고려할 경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하루 10만 명 가까운 전방위적 확산에 군과 경찰, 병원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안보 치안 의료 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장 상황이 어떤지 박상준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인천의 한 파출소입니다. 출입 금지를 날리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지난 12일부터 파출소가 임시 폐쇄됐다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파출소 근무자 35명 중 절반 이상이 집단 감염되면서입니다. 파출소는 대체 인력을 파견받고 근무조를 4개에서 3개로 줄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잠복기를 좀 지켜보고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안전한지 아닌지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인천의 또 다른 경찰서, 육군 3개 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자칫 치안과 국방에도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건 대형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교수님만 하셔야 되는 술 같은 경우가 약간 뒤로 좀 지연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는 최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별도로 인력을 새로 뽑고 이러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최대한 내근도 조정하고. 업무 우선순위, 비상연락망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 필수 기능 유지 등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이 새로운 숙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런 확진자 수 폭증은 통제 불능 상태를 뜻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추위가 물러나고 코로나 사태도 최악의 국면은 넘어설 거란 희망 섞인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섣불리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게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유력한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9시에 문을 닫는 서울의 호프집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도 크게 반가운 기색이 아닙니다. 한 11시나 그 정도로 늘어나면 조금 날지 모르지만 10시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출입 절차도 간소화될 방침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QR 체크인을 하거나 안심코를 걸어야 가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 예전과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반응이 나옵니다. 어차피 사람이 확인해야 되고 그 QR코드를 찍고 확인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거죠. 확진자 폭증이 본격화된 만큼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어요. 더 상황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 사망자가 이제 이번 주부터 증가하기 시작할 텐데. 정부 앞에 또다시 일상과 방역 두 가지 숙제가 놓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을 파고를 낮추어서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 발표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유세버스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나 지역 선대위원장과 버스 기사가 안타깝게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안철수 후보는 오늘 모든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천안 단국대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빈소에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 직접 찾아왔고 여당에선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조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광희 기자. 네, 천안 단국대병원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유세는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요? 네, 안철수 후보는 지역선대위원장 유족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18일 발인까지 빈소를 지킬 예정입니다. 안 후보는 어젯밤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유족을 만나 도와주시던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황망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숨진 지역위원장의 장례는 국민의당 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 조문을 왔다고 들었는데 안 후보와는 만났습니까? 네, 강원도 원주에서 출발한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8시 30분쯤 빈소에 들어갔다가 방금 전에 유족들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조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도 마주하게 됐는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일화 제안 후 두 후보가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니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다만 양측 모두 지금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건 고인에 대한 여의가 아니라면서 오는 별다른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빈소를 찾아 30여 분 동안 머물렀고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가 조문을 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와 단둘이 여러 얘기를 나눴다면서 희생에 대한 위로와 함께 코로나 확진 상태인 부인 김미경 교수의 상태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은 이번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오늘 하루 로고송 없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사망 사고 관련해서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숨진 선거운동원과 버스 기사가 화물칸 발전기에서 흘러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LED 설치를 위한 차량 개조와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버스 앞유리창을 두드립니다. 경찰이 버스 안에서 선거운동원과 버스 기사를 구조했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이제 신고를 들어왔고요. 예, 그냥 발견 당시에 심정지라는 거. 경찰은 유세버스 화물칸에 있는 발전기를 가동해 LED 스크린을 작동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감식에서 화물칸에 연막탄을 피우는 실험을 한 결과 연기가 2분 만에 버스 안으로 유입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세 차량은 특수 필름으로 덮여 있어 운전석 창문을 제외한 다른 창문은 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화물칸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안에 환기 장치가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풍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 시설을 못한 거고 또 자기 차가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구멍 뚫고 뭐 그 작업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사고가 난 유세버스는 LED 스크린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으로 해서 뭐 개조를 한 것 같고요. 승인을 받고나 설치해야 될 상황인데 승인받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권의 취약 지역인 서울 강남에서 중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이는 청년층을 겨냥해서도 기회가 많은 나라를 약속했고 불격의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강남에 봉헌사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의 오늘 유세 현장에는 황정민 기자가 동행해서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로 북적이는 강남역 한복판. 연단에 오른 이 후보가 경제를 살려 청년 기회국가를 만들겠다고 호소합니다. 저성장의 시대 최고의 피해자인 청년 기회국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고 선제 타격하겠다고 이상한 소리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혹시 전쟁 날지 모른다. 윤 후보의 노마스크 유세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코로나 봉쇄는 불가능하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방역은 이제 대전환점에 왔습니다.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의 서울 지역 지지율 분포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인 양상입니다.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 지지율 열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 후보는 오늘 하루를 모두 서울에 투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정청래 의원의 공이 김선달 발언과 관련해 강남 봉은사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마지막 잠실 유세에는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가수 이은미, 작곡가 윤일상 등 문화계 인사들이 등장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경부선 방향 유세를 벌인 윤석열 후보는 오늘 호남에서 강원 방향으로 종단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습니다. 특히 광주에선 자신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서 법치를 세우겠다는 의미라며 정치 보복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 원팀의 마지막 퍼즐도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눈을 맞으며 등장한 윤석열 후보가 호남 230만 가구에게 보냈던 손편지에 대한 답장이 든 박스를 받아듭니다. 윤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이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도 지역을 홀대했다며 지역주의를 깨자고 했습니다. 제게는 지역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한 지역구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약탈 행위라고 했고 자신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냐며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윤 후보는 광주를 시작으로 전주를 찍은 뒤 이곳 청주를 거쳐 원주까지 올라가면서 동서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경부선 하행 유세에 이어 전국 주요 거점을 X자로 짚어보는 경로입니다. 아주 유능한 게 있어요.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거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윤 후보는 내일 경선 경쟁자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지원을 하지 않던 유승민 전 의원과 공개적으로 만납니다. 이틀째 호남에 머문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재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섰고 여수산단 폭발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사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주문하고 집으로 배달했느냐 하는 겁니다. 5급 공무원 배모 씨조차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녹음이 공개된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운 의혹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 후보가 사는 성남 아파트 바로 옆집을 재작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로 계약해서 사용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계약 당시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리틀 이재명으로 불린 이 후보의 최측근 인물이었습니다. 공사 측은 직원 합숙소로 쓴 것이라며 옆집에 이 후보가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이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 집이었을까요? 최지원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순회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후보 자택의 바로 옆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20년 8월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은 걸로 나옵니다. 당시 공사 사장은 리틀 이재명이라 불릴 정도로 이 후보 최측근으로 꼽힌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의 이현욱 변호사였습니다. 공사 측은 공사 직원 4명이 사용하는 합숙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발령 나서 여기 들어와서 사고 그거 가슴 좀. 이재명 지사는 옆집인 거 몰랐었어요? 네? 그래요. 공사는 이 후보 집 바로 옆에 합숙소를 계약한 건 우연이라고 했지만 당시 국토교통부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평수의 매물이 3건 더 있었는데도 유독 이 아파트를 계약한 겁니다. 취재진이 공사 측에 자세한 합숙소 현황 등을 추가로 묻자 담당 직원은 돌연 연차를 냈습니다. 제가 일단 좀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 좀 잠시 후에 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겠습니다. 10분 정도 좀 시간을 좀 주시면은. 시간제 쓰셔서 지금 퇴근하셨는데. 아까 뭐 알아봐 주시기로 해가지고 10분 안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퇴근하셨다고요? 네. 연차를 쓰시고 지금 퇴근하셨어요.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를 본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7급 A 씨와의 대화에서 과도한 음식 주문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어떻게 그게 10개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뭐 풀구간 미스텍이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그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공사 사장이었던 이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합숙소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측 역시 전세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처럼 이 후보 본인도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하루에만 점심 9번, 저녁 9번 이렇게 18차례 결제한 기록이 드러났는데 야당에선 부인 신술에 세금 도둑이란 주장이 나왔고 여당은 사용일과 결제일이 달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박경준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7년 6개월 동안 썼던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2015년 3월 26일 하루 동안만 21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점심 명목으로 9번, 저녁에 9번 395만 원어치를 결제했습니다. 2014년 1월과 2015년 3월에도 점심 식사 결제 용도로 법인카드를 5차례씩 사용했습니다. 야당에선 엄청난 분신술, 세금 도둑이라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법인카드를 하루에 9번씩 밥 먹었다고 하면서 결제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세금 도둑이란다 여러분! 자료를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먹방을 찍는 건지 혈세를 이용한 건지 따져 물으며 사적 유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측은 규정에 따라 집행했다며 사용 날짜와 결제를 올린 날이 다른 것과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경률 회계사는 사용한 날짜로 지출 기록을 정리하는 건 회계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 본체 감사 결과에도 사퇴를 거부해오던 김원웅 광복회장이 논란 22일 만에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 해임안 처리를 위한 광복회 임시총회가 소집되자 떠밀리듯 사퇴를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사람을 볼 줄 몰랐다, 제보자 비리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 탓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오늘 오전 낸 입장문에서 광복회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광복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횡령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사람을 볼 줄 몰랐다며 제보자 A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 회장의 사의 표명에도 광복회원들은 규탄 시위를 열어 김 회장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로지 목표가 개인의 착복을 하기 위한, 돈놀이하기 위한 소인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광복회원들은 김 회장 비위를 방조했다며 집행부 8명의 동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김원웅 씨가 임명한 현 집행부 이사 전부 다 물러가야 됩니다. 동조자, 협조자, 방조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10일 보훈처가 TV조선에 제기한 횡령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김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지만 오는 18일 임시총회에서 해임안 가결 가능성이 커지자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회장의 남탓 성명에 대해 야당은 후손에게 가야 할 돈으로 무허가 마사지나 받고 있던 당신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복회는 다음 달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과 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진화가 완료됐던 경북 영덕의 산불이 오늘 새벽 재발화했습니다. 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까지 겹친 탓인데 헬기 36대가 동원돼서 진화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 진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이 산줄기에 늘어서 있습니다. 계곡마다 흰 연기가 하늘을 가득 덮을 만큼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북 영덕군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1차 진화됐던 산불이 강풍을 타고 되살아난 것입니다. 어제 여기서 한번 진화를 했습니다마는 새벽에 강풍을 타고 다시 재발한 상황이어서 산불을 끄기 위해 헬기 36대가 긴급 투입됐지만 최고 초속 10m 이상 바람이 부는 데다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낙엽이 말라있어 산불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 하면 끄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이 확대되자 5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급한 생필품만 챙겨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되거든. 우리 심장약. 내 심장약하고. 왜 챙겨가노? 산림당국과 지자체는 산불이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산불 진화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난 연말 고향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에서 기둥이 파손돼서 입주민들이 대피하고 건물이 통제되는 일이 있었죠. 이 건물에 사실상 철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가게 문 열기만을 기다리던 상인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배상효 기자입니다. 2달 가까이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고양시 마두역 인근 7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하 3층 주차장 기둥 파손으로 기울어진 건물은 지금도 집안 침하가 진행 중입니다. 고양시는 부실 시공이 기둥 파손과 집안 침하의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부재 발생 심각성 결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고 고양시는 기초공사가 최초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됐고 지하층 벽체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지하 기둥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지하층 한쪽 면 외벽을 시공하지 않아 지하수가 유입됐고
그 결과 건물 지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안전등급 최하위인 2등급이 나와 철거나 대규모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건물에 대한 철거 판정이 나오자 영업 재개 소식을 기다리던 상인들은 막막함을 토로합니다. 영업도 못하고 낼 거는 많고 이제 빨리 보강공사가 빨리 돼서 다시 영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고양시는 조만간 상가 소유권자에게 건물 철거 후 재건축이나 철거에 준하는 대규모 보강공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핵심 인사 남욱 변호사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10월,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 씨가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A 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2년 3월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가 식사 자리에 2억 원을 가져왔고 김 씨가 A 의원 보좌관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같은 당 출신 비 전 의원에게 몰표를 주기 위해 종교단체에 줘야 한다고 해 김 씨에게 1억 원을 줬고 전달됐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서 2억 원은 빌려준 돈이고 용처는 모른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만배 씨 측도 사실무근이라며 검찰도 증거가 없어 추가 조사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됐다는 의원이나 보좌관을 아직 소환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작 돈을 받아갔다고 지목된 관련자를 조사하지도 않은 건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A 의원 보좌관은 돈을 받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고 비 전 의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삼성물산 본사 직원들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인사에 개입하고 폭언까지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상당히 거친 위협성 발언은 물론이고 개인 심부름까지 수시로 시켰다는데요. 이런 갑질은 자그마치 8년 동안 이어졌고 녹취로 남겨졌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2014년부터 삼성물산의 안전관리 인력을 파견해온 S사. 대표 정모 씨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팀장급 직원들이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S사의 파견 인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사에 개입하며 폭언을 하고 아자 한번 해줘 니네가? 죄송합니다. 시골하고 있지 진짜 함부로 까불지 마라. 좋게 정서장 해줄 때는 대우 받으려면 네 알아서 생각해라.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 미납 등 비용 문제라도 제기하면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 꺼내지도 말고 네네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금일 말씀드린데 X입니다. 밤늦게 술자리에 부르거나 차량 운전 등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기 일수. 밤에 술 먹고 전화해야 되고 기사로 불러서 쓰고 몇 시까지 어디로 와? 도착하면 운전해. 병원 좀 가자. 심지어 목표 달성을 못했을 경우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이 모멸감하고 수치심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팀장들의 이런 갑질은 8년 동안 이어졌다고 정 씨는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일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팀장들은 회사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택배노조의 CJ 대한통운 본사 무단 점거가 일주일째입니다. 이 점거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나왔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10일 CJ 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일주일째 건물 안팎에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대화에 나서라! 사측은 노조원 점거 과정에서 직원 30명이 다쳤다며 정부의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점거 사태를 여전히 노사 문제로 보고 있는 경찰은 노조 측이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먼저 이번 점거를 불법쟁이로 규정해야 경찰이 본격 개입한다는 건데 정작 고용노동부는 판단을 못 내리는 상황. 노조원은 고용주, 즉 사용자를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고용주가 현재 점거된 CJ대한통운 본사인지 아니면 대리점인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쟁의 행위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상대가. 이들의 점거가 정당한 쟁의로 인정돼도 폭력 행위에 대해선 경찰 개입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옥내 집회라도 폭행과 송괴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 수행의 위험을 초래해서 질서 유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듯해요. 노조 측은 21일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노조로까지 투쟁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어민 1,700여 명이 전국 항구와 포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민들은 정부의 해상풍력 사업으로 생계터전인 어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200척이 줄지어 경남 통영 앞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어선마다 해상풍력 발전 중단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전국 200여 곳에 설치된 풍항 계측기가 어장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항구어장이 몰살되고 고기도 소음 얘기가지고 다 딴 데로 도망가쁘고 묵고 살기니 막막합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에도 어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풍력 발전기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항의의 뜻을 나타냅니다. 해상풍력 마찰되죠? 하나, 둘, 셋! 어민들은 전국 항포구 9곳에서 정부의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민들은 또 정부가 가입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른바 CPTPP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값싼 수입 수산물이 밀려들어와 국내 수산업이 위기를 맞는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그러한 수산물을 사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잡는 국산이 한국산 수산물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민들은 앞으로 농협단체와도 힘을 합쳐 협정 가입 반대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미국이 분석한 D-Day가 오늘이죠. 그런데 도련 푸틴이 전쟁할 생각이 없다면서 철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훈련을 끝냈으니까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하루 사이 달라진 러시아를 못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연말 병력 10,000명을 철수시켰다가 되레 병력을 늘려서 배치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가 쉽사리 걷어지지 않는 것이고 다시 언제든 전쟁으로 번질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유진 기자가 러시아가 공개한 오늘 새벽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자주포를 실은 기차가 한밤중에 다리를 건넙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투입했던 병력이 철수하는 모습이라고 러시아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숄츠 독일 총리에게 전쟁할 생각이 없다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По поводу хотим мы этого или нет? Конечно, нет.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и выдвинули предложение о переговорном процессе. 서방국들은 믿지 않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 철군하는 건지 지난 연말처럼 위장 전술을 쓰는 건지 진위와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만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침공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t yet verified the Russian military units are returning to their home bases. 일부 언론은 러시아 군 일부는 오히려 전진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Russian field hospitals being constructed near the border with Ukraine in Belarus only can be construed as a preparation for an invasion. 침공 예상일이었던 오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국기를 내걸고 국가를 부르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소위 무속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부가 연루됐다는 굿판에서 직접 구설한 무속인이 김건희 씨가 주관한 전시회에서 축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때 관상가를 찾아서 자신이 영부인이 될 상이냐고 물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대선 막판이 무속, 주술, 운세 논란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의 소가죽 구판 후원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오늘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칼춤을 췄던 무속인 이모 씨가 김건희 씨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까지 이들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구판을 주관한 사무총장이 이재명 캠프 인사라며 악의적 마타도어를 시도하다 망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작년 12월 김장환 목사와 찍은 사진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역술에 의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부부를 모두 만났다는 관상가 백재권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즈음 이 후보 부부와 만났는데 김혜경 씨가 자신이 영부인이 될 관상이냐고 2번 물었다고 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더니 남편보다 내 관상이 더 좋지 않냐고 묻길래 이 시장님 관상이 더 좋다고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백 씨는 윤 후보 부부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인의 소개로 만나 관상을 봐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택시업계 관계자를 만나서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 하는 게 택시기사라며 택시업계를 도시의 탄광에 비유하자 야당이 이 후보의 직업관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발언의 맥락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재반박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장용욱 기자의 보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에서 택시를 도시의 탄광에 비유했습니다. 70년, 60년대에 탄광기를 어려웠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보수가 좀 나았기 때문에 지탱했습니다. 도시의 탄광이다 이게. 일자리 얻다 하다 이제 마지막 가는 게 택시인데 요즘 그 길도 거의 막혀가는 것 같습니다. 사망 사고가 잦고 노사 갈등도 많아 힘들다는 취지였지만 야당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직업의 귀천이 어디에 있냐며 광업과 택시업계 모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후보가 한 회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을 뽑고 소속감이 없으면 시간만 때운다고 했던 발언까지 거론하며 직업 비하 발언에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택시업 종사자분들과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산업 여군이었던 광업 종사자분들을 비하한 것이며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 회장이 한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받아서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택시업계 어려움에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책은 사라지고 여러 감성적 호소만 난무하는 사상 초유의 대선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따져보니 순서에서는 여야 각 당이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들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사법시험 부활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정성 기자,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 중에 하나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습니다. 사 씨가 2017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현재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로스쿨을 반드시 졸업해야 하죠. 이런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증해서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면 되고 그게 옛날에 사법시험이에요.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법조인이 됐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려는 뜻도 있겠죠? 네, 이미 사라진 사법시험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과거 학원 사시 종합반이 연간 500만 원 정도였다면 현재 사립 로스쿨 연간 학비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법시험은 시험 점수로 당락이 좌우되는 정량적 평가인데 반해서 이 로스쿨 진학은 법학 적성 시험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 나이, 대학 학점, 자기소개서 등 정성적인 평가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위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 또 출신 학교가 어디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사법시험은 구술시험을 맨 나중에 보죠. 변호사 시험과 달리 그런 점에서 더 공정하다고. 그래서 로스쿨 제도 자체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이미 하나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시와 로스쿨 뭐가 더 돈이 많이 드는지 논쟁의 여지는 아직 많습니다. 2014년 발표된 한 논문을 보면 변호사가 되기까지 이 사시가 평균 6년간 6,300만 원이 들었고 로스쿨을 통해선 4년간 1억이 좀 넘게 든다고 비교를 했고요. 이 로스쿨 측에서는 이 논문의 오류를 수정했다며 이 반대되는 추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실제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으로 장학금을 편성해서 그중에 이 70% 정도를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나눠줘야 하는데 로스쿨 재학생은 이런 식으로 30%가량이 등록금을 절반만 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이 후보 생각과는 달리 극소수만 뽑히고 대다수는 고시 낭인을 만드는 이 사법고시가 오히려 매몰 비용도 크고 공정과 거리가 멀다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금을 크게 컸다는 이유로 95%를 낙오시키는 방식입니다. 충분한 인재로 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낭인이 되고 좌절하게 만들고 최근 민주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사시부활 찬성 의견이 80%에 육박한 걸 보면 이 후보에게 유리한 전략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행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사법시험 제도도 부활시키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로스쿨 첫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치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두 제도가 공존했었죠. 그러나 이때도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격증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또 실제로 법조계 내부가 이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나눠서 반목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 공약대로 사법시험이 부활을 하면은 응시자가 또 대거 이 사시로 몰리면서 이른바 고시낭인이 생기는 것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도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현 여권 내부의 반발도 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사시 부활 공약 현실 가능성에서는 좀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차정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1년 사이 100만 명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취업자가 늘어난 거는 IMF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던 2000년 이후 처음인데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반갑기만 한 뉴스는 아니기도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 3천 명, 1년 전보다 113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2000년 3월에 121만 1000명 증가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산업별로 봤을 때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등이 증가를 주도했고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수출 덕이 큽니다. 하지만 일종의 통계 착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1월 최악의 고용 쇼크로 취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준 데 따른 반사 효과라는 겁니다. 여기다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이었고 주당 36시간 이하인 아르바이트성 일자리가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114만 2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고용의 질적 회복까지 언급하기는 아직 이른 이유입니다. 한 달, 두 달 봐서 안 되고 적어도 한 5, 6개월은 봐야지 그게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2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데다 코로나 확산세로 고용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떠돌이 노동자 찰리가 생산 라인에서 쉴 새 없이 나사를 조입니다. 벨트의 속도가 빨라지자 그만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톱니와 함께 돌면서 기계와 한 몸이 되죠. 찰리 채플린의 걸작 모던 타임스는 이렇게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슬프고 아픕니다.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 부속품으로 전락한 인간을 절묘하게 풍자합니다. 찰리와 소녀가 희망을 말하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장면이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듯 풍자란 마음을 흔들고 가슴 깊숙이 무언가를 새기는 일입니다. 6.25 고전에서도 풍자란 보드라운 솜 속에 꽂힌 바늘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겉은 부드러운 척하지만 속은 흉악하다는 뜻으로 바뀌었죠. 풍자가 힘을 발휘하려면 풍자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풍자는 악의와 정오로 가득한 독침일 뿐입니다. 가수 안치환 씨가 내놓은 신곡은 이렇게 건의로 끝나는 가사를 반복합니다. 거기에다 음원 표지 그림까지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처럼 얼굴을 여러 번 바꾸고 이름도 바꿨다고 노래하죠. 거짓 풍문에 고통받다 떠난 잭슨을 애꿎게 끌어들여 선거판에 떠도는 저급한 풍문을 건드린 겁니다. 누군가의 외모는 공공연한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머도 해악도 없이 바늘처럼 찔러대기만 하는 풍자는 그래서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창작의 자유가 까발리는 건 결국 자신의 적나라한 민낯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희빈이 밀짚으로 인현왕후 인형을 만들어 찔러댔다고 전해오는 저주의 굿판이 21세기 선거에도 이렇게 재현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인사가 윤 후보 인형에 저주를 퍼붓고 사지를 자르는 이른바 오살의식을 한 겁니다. 윤 후보의 열차 구두발 사진이 구설에 오르자 국민의힘이 8년 전 이재명 후보의 흡연 사진을 끄집어낸 것도 한심한 일이죠. 그러고도 어제 공식 선거 전에 휘슬이 울리자마자 두 당은 무속과 주술 공방에 열을 올렸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블랙 코미디의 천재가 인생을 꿰뚫어 본 명언이죠. 웃기면서도 슬픈 것이 인생이라지만 대통령 선거마저 음울한 블랙 코미디로 흘러가는 이 시대. 그래도 어디에선가는 희망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잘해 나갈 수 있겠죠. 2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조롱과 저주의 굿판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칼바람에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 소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이 영하 11도, 대구와 전주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목도리만 잘 둘러도 체감온도를 5도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눈이 그치더라도 한동안은 빙판길이 예상되는데요.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